여러분,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분만 떠올려 보십시오. 만나면 나쁘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웃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고 현관문을 닫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집니다. 신발을 벗는 것조차 귀찮습니다. 소파에 앉으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싸운 것도 아닙니다. 모욕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적이라면 오히려 쉽습니다. 피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사람은 적이 아닙니다. 매주 같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는 그 사람입니다. 웃으면서 우리 기운을 한 모금씩 마셔가는 사람. 우리는 그걸 대화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5가지 작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은 말 한마디, 아주 사소한 표정 하나에서 상대의 진짜 얼굴이 비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끝에 6번째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아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연락처가 몇 개나 저장돼 있으십니까? 수십 개, 어쩌면 100개가 넘을 겁니다. 자식 이름, 옛 동료, 동네 이웃, 오래전에 저장해두고 누군지도 기억 못하는 번호까지 그 이름들 사이에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화면에 뜨는 순간 반갑기보다 먼저 손가락이 멈추는 이름 말입니다.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피곤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피곤함. 받으면 30분은 붙잡히겠지 하는 예감. 끊고 나면 내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 꺼냈다는 허탈함. 그 피곤함은 아무에게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나쁜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혼자 삼킵니다. 내가 너무 속이 좁은 건가 싶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속이 좁은 게 아닙니다. 그 피곤함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그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씩 불러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들 가운데 만나고 나면 진짜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분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3명 이상 바로 떠오르시면 댓글에 1번, 한참을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2번을 남겨주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밥 한 끼에서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72살 박정숙 여사님은 오랜 친구와 동네 쌀국수집에 갔습니다. 단골집이었습니다. 여사님은 그 집 쌀국수를 좋아했고 주인 아가씨가 늘 반갑게 맞아줘서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25쯤 돼 보이는 젊은 아가씨였는데 혼자서 주방과 홀을 오가며 가게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둘이 자리를 잡고 쌀국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물이 평소보다 조금 미지근했습니다. 정숙 여사님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바쁜 시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국물을 한 숟갈 더 떠보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큰 소리로 아가씨를 불렀습니다. 여기요. 이거 국물이 왜 이래요? 돈 받고 파는 건데 미지근하게 내오면 어떡해요?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가씨가 호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데워드리겠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정숙 여사님은 그 아가씨의 등이 주방 문 뒤로 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작은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을 보는 순간 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숙 여사님의 딸도 다른 도시에서 혼자 작은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한테 또 혼났어.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잠시 뒤 아가씨가 뜨거운 국물을 가져왔습니다. 정숙 여사님은 고맙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물 미지근하면 다시 데워달라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크게 말해? 친구가 웃었습니다. 아이, 언니도 참. 그렇게 말해야 다음부터 제대로 하지. 정숙 여사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수를 다 먹고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숙 여사님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와 30년을 알고 지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정숙 여사님 앞에서는 늘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저 젊은 아가씨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움으로 다루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상대가 반격하지 못하는 자리에서만 그 얼굴을 꺼냅니다. 오늘은 25살 가게 아가씨에게 향한 그 눈빛이 내일은 내가 아프거나 약해졌을 때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뒤로 정숙 여사님은 그 친구와 밥을 같이 먹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같은 탁자에 앉아 누군가를 두렵게 만드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원에 가시면 긴 벤치가 있습니다. 혼자 앉으면 참 편합니다. 바람도 좋고 하늘도 보입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사람이 발로 자꾸 남의 가방을 밀치고 팔꿈치로 옆자리를 침범하면 아무리 넓은 벤치라도 일어나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이 남의 자리를 대하는 방식이 곧 모든 자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식당에 가시거든 한 가지만 지켜보십시오. 직원이 음식을 가져왔을 때 그 사람 입에서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나오는지를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고작 4글자입니다. 그런데 그 4글자가 3번 연속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약해지는 날에도 이 사람 곁에 앉아 있고 싶은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직원에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은 적어도 눈에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정말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 입을 열면 칭찬뿐인 사람,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가슴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69살 한병철 씨는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조용한 아파트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이 보이고 저녁에 눈을 감으면 천장이 보였습니다.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교회 봉사 모임에서 몇 살 위인 형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형은 병철 씨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철아, 우리 모임에서 내 글씨가 제일 반듯하다. 너처럼 꼼꼼한 사람이 없어. 내가 있으니까 내가 안심이 된다. 오래간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병철 씨에게 잘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따뜻했습니다. 가슴에 작은 불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 뒤에는 늘 무언가가 따라붙었습니다. 글씨가 예쁘니까 이번 성탄절 카드 40장만 써줘. 꼼꼼하니까 매달 회계장부 네가 맡아. 내가 해야 모두가 안심하지. 행사 일정표도 네가 만들어줘. 병철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절하면 그 따뜻한 말들이 사라질까봐 무서웠는지도 모릅니다. 혼자 사는 빈 아파트로 돌아갔을 때 다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까봐 그래서 40장의 카드를 쓰고 장부를 정리하고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게 봉사인지 노동인지 분간이 안 되는 날이 늘었습니다. 어느 겨울 병철 씨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열이 38도를 넘었습니다. 일주일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그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단 한 번. 내용은 이랬습니다. 병철아, 이번 주 장부 정리 누가 해? 내가 빠지니까 다들 불편해하더라. 몸은 어떠냐는 말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병철 씨가 모임에 돌아갔을 때 그 형이 모두 앞에서 말했습니다. 병철이가 일주일 빠졌더니 모든 게 엉망이 됐잖아.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웃었습니다. 병철 씨도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궁금한 건 내 건강이 아니라 내 손이었구나. 그날 저녁 병철 씨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
아직 다 쓰지 못한 성탄절 카드가 쌓여 있었습니다. 남은 카드 12장, 한 장 한 장 정성껏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 글씨를 보며 병철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온기를 찾아 교회에 갔는데 왜 지금 이 식탁 앞이 교회보다 더 외로운 걸까? 잠시 멈추겠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따뜻한 말들 중에 값을 치러야 했던 말이 있었는지를요. 칭찬이 좋아서 거절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지를요.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은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고요. 맞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그 칭찬 뒤에 매번 부탁이 따라오지는 않았는지를요. 칭찬이 먼저 오고 부탁이 뒤따르고 내가 해주고 다시 칭찬이 오고 다시 부탁이 오고 이 순서가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칭찬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서명한 적 없는 계약서입니다. 진짜 마음에서 나온 칭찬은 조건이 없습니다. 잘했다. 한마디 하고 끝입니다. 거기에 청구서가 붙지 않습니다. 마치 물 한 잔과 같습니다. 맛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달지도 않고 향도 없습니다. 그런데 몸에는 제일 좋습니다. 반면에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의 칭찬은 탄산음료 같습니다. 입에는 달지만 매일 마시면 속이 쓰립니다. 2500년 전에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이 지나치게 교묘하고 얼굴빛이 지나치게 좋은 사람에게는 어진 마음이 드물다. 오래전 말이지만 오늘 아침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일어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거절해 보십시오.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좀 힘들어서. 그 한마디의 상대가 어떤 얼굴을 보이는지가 전부입니다. 괜찮아? 푹 쉬어하고 웃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칭찬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얼굴이 굳거나 연락이 끊기거나 뒤에서 변했다는 말이 들린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필요했던 것이지 여러분을 아꼈던 것이 아닙니다. 거절 한 번에 무너지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는 원래 서 있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버티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그런 적 있는데 하고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화면 아래에 작은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저를 위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버튼 하나가 우리가 다음에 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약속이 됩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야기가 마음에 좀 걸리셨을 겁니다. 칭찬하는 사람까지 의심해야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진심으로 따뜻한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따뜻한 척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릴 이야기는 결이 좀 다릅니다. 앞에서는 나한테서 무언가를 가져가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사람은 반대입니다. 나한테 무언가를 자꾸 주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관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충고를 주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주는 사람이 어떻게 나쁠 수 있겠냐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70살 유순희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순희 여사님은 남편을 오래전에 떠나보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나름대로 하루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후에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뜨개질을 하고 저녁에는 드라마 한 편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나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그런 순희 여사님에게 경자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동갑내기였습니다. 경자는 순희 여사님에게 매일 아침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아침 먹었어? 뭐 먹었어? 라면 먹었다고 하면 라면은 나트륨이 많아서 안 돼. 내가 내일 된장찌개 끓여다 줄게 하며 혀를 찼습니다. 순희 여사님이 어제 무릎이 좀 아팠다고 하면 경자는 즉시 말했습니다. 어디 병원 가봤어? 내가 아는 데가 있는데 거기로 가.
다른 데 가지 마. 내가 같이 가줄게.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순희 여사님은 경자를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순희 여사님이 다른 친구들과 모임에 나가려고 하면 경자가 물었습니다. 거기 누가 와? 그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언니한테 안 맞아. 안 가는 게 좋겠어. 순희 여사님이 건강식품을 하나 사왔다고 하면 경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거 효과 없어. 내가 말한 거 먹어야지. 왜 엉뚱한 걸 사와? 심지어 순희 여사님이 머리를 새로 하고 오면 경자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미용실 별로야. 내가 다니는 데로 가. 거기가 훨씬 낫거든. 순희 여사님은 하나씩 양보했습니다. 모임을 줄이고 경자가 추천한 병원에 가고 경자가 좋다는 식품을 먹고 경자가 다니는 미용실로 바꿨습니다. 하나씩 바꿀 때마다 경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언니는 내 말을 잘 들어. 내가 다 언니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순희 여사님은 문득 영화가 보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옛날에 남편과 가끔 갔던 극장이 떠올랐을 뿐입니다. 어두운 극장 안에 혼자 앉아서 큰 화면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경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오늘 뭐해? 순희 여사님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영화 보러 가려고? 혼자 가보고 싶어서. 경자가 바로 말했습니다. 혼자는 왜? 내가 같이 가줄게. 혼자 가면 쓸쓸하잖아. 순희 여사님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나 혼자 가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3초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3초가 참 길었습니다. 그리고 경자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언니 요즘 좀 변했어.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사흘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경자한테서 매일 오던 아침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순희 여사님은 그 토요일 오후 극장에 갔습니다. 표를 사고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영화 한 편 혼자 보겠다는데 왜 내가 미안해야 하지?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 어디쯤에 닿았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베란다에 화분 하나 키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을 적당히 주면 뿌리가 단단해지고 잎이 싱싱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어서 혹시 마를까봐 매일 물을 듬뿍 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썩습니다. 흙이 질척해지고 잎이 노랗게 변하고 결국 화분째 쓰러집니다. 물을 준 사람은 억울합니다. 나는 정성을 다했는데 왜 죽었지? 그런데 화분 입장에서 보면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겁니다. 풀이가 공기를 원하는데 물만 밀려들었으니까요.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관심은 사람을 살리지만 지나친 관심은 사람을 조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조이는 사람이 자기가 살리고 있다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나 관심을 한번 거절해 보십시오. 크게 거절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반응을 지켜보십시오. 진짜 마음으로 관심을 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지고 있던 사람은 다릅니다. 얼굴이 굳습니다. 연락이 끊깁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을 미안하게 만듭니다. 죄인처럼 만듭니다. 진짜 관심은 상대에게 아니요 라고 말할 권리를 줍니다. 가짜 관심은 그 권리를 빼앗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싫다고 말하는 게 무섭다면, 거절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입을 다물고 있다면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우정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장인가?
세장 안에도 모이는 있고 물도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이 닫혀 있습니다. 날고 싶을 때 날 수 없으면 그것은 보살핌이 아닙니다.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얼굴을 보셨습니다. 약한 사람에게만 으르렁거리는 얼굴 칭찬이라는 포장지로 사람을 묶는 얼굴, 그리고 관심이라는 물을 들이부어 뿌리를 썩게 만드는 얼굴.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으면서도 나를 있는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방식으로 나를 쓰거나 자기 틀 안에 나를 넣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릴 네 번째 사람은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쓰지도 않고 나를 가두지도 않습니다. 대신 내 눈에 천천히 색안경을 씌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맑아 보이던 하늘이 오늘은 흐려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내 눈이 달라진 겁니다. 75살 백승호 씨는 매일 아침 호수 공원에 나갑니다. 3년 전 의사가 무릎 관절을 위해 걷기 운동을 권한 뒤로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40분 정도 천천히 호수를 한 바퀴 돕니다. 승호 씨가 좋아하는 시간은 해가 막 뜨기 시작하는 무렵이었습니다. 호수 위로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오리 몇 마리가 느릿느릿 헤엄치고 있으면 세상에 나쁜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어르신과 눈이 마주치면 서로 고개를 까딱이고 지나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침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한 분과 자주 마주쳤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걷는 같은 또래 남자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목례만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나란히 걷게 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그게 몇 달째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거기서 어두운 면을 꺼내는 겁니다. 승호 씨가 오늘 하늘 참 맑다 하면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이 제일 위험해. 자외선이 피부에 다 박혀. 승호 씨가 손자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기뻐하면 요즘 그런 상 아무한테나 줘 별거 아니야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호 씨가 지난번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다 정상이었다고 안심하며 말하면 그 사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상이라고 안심하면 안 돼. 다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는 거야. 승호 씨는 처음엔 그냥 성격이 신중한 분이려니 했습니다. 세상을 조심스럽게 보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혼자 걷는 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몸이 안 좋다며 이틀째 나오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승호 씨는 호수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맑은 건 내일 비 온다는 뜻이겠지. 승호 씨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늘을 다시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내 머릿속에서 나온 그 생각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매일 아침 옆에서 들었던 그 사람의 말버릇이었습니다. 그 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앉아 있었던 겁니다. 호숫가에 서서 승호 씨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깨달았습니다. 요즘 들어 오리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오리는 매일 거기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 겁니다. 3년 동안 좋아하던 그 소리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승호 씨는 산책 시간을 바꿨습니다. 30분 일찍 나갔습니다. 아직 아무도 나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호수 위에 물 한 개가 피어 있었고 오리들이 소리를 내며 물 위를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승호 씨는 오랜만에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감정은 전염됩니다. 감기처럼 옮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오랫동안 부정적인 상태에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도 서서히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차를 마시는
상대가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점심때쯤 이유 없이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게 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옆에서 옮아온 겁니다. 마치 하얀 종이를 먹물 옆에 오래 두면 건드리지 않아도 슬금슬금 스며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저쪽에서 오는 말이 매번 거칠고 어둡다면 이쪽에서 가는 말도 점점 거칠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어둠 속에 너무 오래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비 오는 날이 며칠 이어져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산도 있고 장화도 있고 기다리면 해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맑은 날이 예전처럼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귀한 맑은 날을 누군가의 흐린 말 한마디에 통째로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맑은 날에 맑다고 말해주는 사람 곁에 서십시오. 오리 소리가 들리면 같이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곁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맑은 아침을 지켜주는 사람은 거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맑은 것을 맑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네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약한 사람 앞에서 커지는 사람, 칭찬으로 사람을 묶는 사람,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숨을 조이는 사람, 맑은 날에 먹구름을 거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같이 알아차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성격이려니 하고 넘기니까요. 그런데 이번 다섯 번째 사람은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알아서,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74살 이목자 여사님에게는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한테 전화를 거는 겁니다. 40년이 넘은 사이였습니다. 젊은 시절 구로 공단에서 나란히 재봉틀을 돌리던 때부터 함께한 친구입니다. 서로의 결혼식에 갔고 아이를 낳을 때 병원에 같이 갔고 남편이 직장을 잃었을 때 새벽까지 전화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옥자 여사님에게 그 친구는 핏줄보다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옥자 여사님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누워있으면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벼운 우울증 증상이 있으십니다. 약을 드셔보시겠습니까? 옥자 여사님은 약 봉지를 받아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나이에 우울증이라니 창피한 건 아닌데 누구한테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식한테 말하면 걱정할 것이고 이웃한테 말하면 소문이 날 것 같고 그래서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이 친구한테만은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옥자 여사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가 받았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잠깐의 안부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친구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하고 또 부딪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거의 매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안 왔다. 며느리가 아들을 다 빼앗았다. 옥자 여사님은 들었습니다. 네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5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옥자 여사님은 2번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1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친구가 숨을 쉬려고 잠깐 멈춘 틈에 나도 요즘 좀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바로 받았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지난주에 며느리가 말이야. 옥자 여사님의 말은 반쯤 열린 입술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두 번째는 30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친구가 잠깐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자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나 요즘 잠을 좀 못 자서. 친구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나도 그래.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잠이 안 오지. 언니도 그렇지. 그러더니 다시 며느리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옥자 여사님의 우울증 이야기는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가슴속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옥자 여사님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뜯지 않은 약 봉지가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옥자 여사님은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 친구의 며느리 이름도 알고 좋아하는 반찬도 알고 어떤 약에 알레르기가 있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내가 당뇨가 있다는 걸 이 친구가 알고 있을까? 한 번도 내 병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꺼내지 않은 게 아니라 꺼낼 틈이 없었던 겁니다. 40년 동안 미운 게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슬펐습니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곁에 사람이 있는데 혼자인 것, 목소리가 들리는데 들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외로움이라는 걸 74살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집에 있던 전화기를 기억하십니까? 검은색 다이얼 전화기 혹은 버튼식 전화기, 수화기를 들면 한쪽은 말하는 곳이고 한쪽은 듣는 곳입니다. 두 쪽이 함께 작동해야 통화가 됩니다. 한쪽이 고장나면 그건 전화기가 아니라 그냥 손에 든 막대기입니다. 어떤 사람의 수화기는 듣는 쪽이 오래전에 고장났습니다. 말하는 쪽은 멀쩡합니다. 목소리도 크고 할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아무리 말해도 소리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은 선을 타고 가다가 어딘가에서 끊어져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 고장난 전화기를 들고 40년째 통화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신 뒤에 하나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했는가?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3번 연속으로 아니오라면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건 한 사람의 방송이고 여러분은 가장 충실한 청취자일 뿐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무대 위로 부르지 않는 방송, 그때는 라디오를 꺼도 됩니다. 갑자기 끄실 필요도 없습니다. 볼륨을 하나씩 줄이면 됩니다. 매주 하던 전화를 격주로 바꾸고, 격주를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꾸고 자연스럽게 간격을 넓혀가시면 됩니다. 만약 그 사이에 상대가 먼저 여러분의 빈자리를 알아차리고 요즘 왜 연락이 뜸해? 하고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고칠 수 있는 수화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여러분이 없어도 방송은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청취자가 바뀌었을 뿐 그 자리를 비워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5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약한 사람에게만 거칠어지는 사람, 칭찬 뒤에 계산서를 숨기는 사람, 관심이라는 물을 쏟아부어 뿌리를 썩게 하는 사람, 맑은 하늘에 먹구름을 거는 사람, 그리고 수화기 한쪽이 고장난 채 40년째 말만 하는 사람이 5부류는 하나같이 바깥에 있었습니다. 내 앞에 앉아있는 저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눈을 바깥이 아니라 안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실 때 거울을 보십니까? 얼굴을 보고 머리를 보고 눈곱이 남았는지 확인하실 겁니다. 그 거울은 매일 봅니다. 그런데 마음의 거울은 얼마나 자주 들여다 보십니까?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비춰보는 그 거울, 마지막으로 들여다본 게 언제입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저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15년 넘게 알고 지낸 정 선생이라는 분이 집에 오셨습니다. 오래된 사이입니다. 명절마다 떡도 나누고 집 앞에서 마주치면 10분이고 20분이고 서서 이야기하는 사이입니다. 그날은 정 선생이 먼저 연락해서 차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따랐습니다. 정 선생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가족을 데리고 외국에 나가기로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독자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바다 건너 먼 나라로 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정 선생, 많이 쓸쓸하시겠구나 했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가만히 들어주기만 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정 선생, 요즘 그런 집 많아. 우리 쪽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말이야. 그리고 제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어쩌고 며느리가 저쩌고 한참을 떠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날 때쯤 고개를 들었는데 정 선생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입을 다물고 찻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얼굴이었습니다. 차를 다 마시고 정 선생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찻잔을 정리하다가 정 선생이 쓰던 잔을 들었습니다. 차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한 모금밖에 안 마셨더군요. 그 잔을 씻으면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정 선생은 오늘 무슨 말을 하러 온 걸까? 아들이 떠난다는 사실을 알리러 온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결정된 일이었으니까요. 정 선생은 무섭다는 말을 하러 온 겁니다. 혼자 남는다는 것이 무섭다는 그 세 글자를 꺼내러 온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세 글자가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제 이야기로 그 자리를 메워버렸습니다. 그 찻잔을 씻으면서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5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한 번쯤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하고 생각하신 적 없으셨습니까? 남의 이야기일 때는 참 또렷하게 보이던 것이 막상 내 차례가 되면 똑같이 반복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의 말을 끊고 내 이야기부터 하는 그 사람을 제가 해버렸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알아차렸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다른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외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남의 이야기를 자르고 내 이야기부터 꺼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세상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드는 날도 있습니다. 그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기서 멈추느냐, 아니면 알아차리고 한 발짝 물러서느냐, 그 한 발짝이 그냥 나이 든 사람과 진짜 어른의 차이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시면 3분만 시간을 내보십시오. 3분이 길면 1분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짚어 보십시오. 3가지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었는가? 오늘 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는가? 오늘 나는 알겠다고 말해놓고 사실은 제대로 듣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3가지 모두 그렇다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참 잘 사신 겁니다.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왔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질문을 던진 것만으로 이미 어제의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이 3가지 질문은 자기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 누군가 앞에 앉았을 때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잠깐만 기다려보자 하고 떠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가만히 듣는 것, 끝까지 듣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어쩌면 말보다 더 깊은 사랑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호흡 쉬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짧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차잔 하나를 사이에 두고 6개의 얼굴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약한 사람 앞에서만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정숙 여사님이 보았던 그 친구의 얼굴, 쌀국수집 아가씨의 작은 등 뒤로 드러난 그 민낯. 나한테 보여주는 웃음은 무대 위 조명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꺼내는 표정이 진짜 그 사람입니다. 2번째는 칭찬이라는 포장지 안에 계산서를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병철 씨가 아내를 떠나보내고 사람의 온기를 찾아 교회에 갔지만 돌아온 것은 온기가 아니라 40장의 카드와 정리 안 된 장부였습니다. 서명한 적 없는 계약서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3번째는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숨을 조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순희 여사님이 영화 한 편 혼자 보겠다는데 미안해야 했던 그 토요일 오후. 진짜 관심은 날 수 있게 문을 열어두는 것이지
모이를 주며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맑은 하늘에 먹구름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승호 씨가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에 내일 비가 오겠지 하고 생각한 순간 그 먹구름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 앉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년 동안 좋아하던 오리 소리를 잊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화기 한쪽이 고장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목자 여사님이 40년 친구에게 우울증 이야기를 꺼내려다 두 번 다 실패한 그 토요일 아침, 대화가 아니라 방송이었고 여사님은 가장 오래된 청취자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정 선생의 찻잔에 차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고서야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을 볼 줄 아는 눈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나를 볼 줄 아는 눈은 용기입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어제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말이 하나 있다면 이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앉느냐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뜻의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중 하나는 곁에 있을 때 내가 나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꾸미지 않아도 되고 참지 않아도 되고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냥 내가 나인 채로 앉아 있어도 괜찮은 사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 한 명이 100명의 인사치레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습니까? 만나고 나면 늘 기운이 빠지던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옆에 앉아 있으면 괜찮아지던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얼굴이든 괜찮습니다. 떠오르셨다면 아래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만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었다. 이 한 줄이면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옆에만 있어도 따뜻한 사람이 있다. 그것도 좋습니다. 짧아도 됩니다. 한 글자라도 됩니다. 여기는 우리끼리의 찻자리입니다. 말하고 싶은 분은 말하시고 듣고 싶은 분은 들으시면 됩니다.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곁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형제 자매든 오랜버시든 옆집 어르신이든 이 이야기를 조용히 건네주십시오. 입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도 함께 들으면 말없이 통할 때가 있습니다. 보내시는 분의 마음이 그 안에 이미 담겨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결국 아주 긴 찻자리가 아닌가 하고요. 태어나서 이 자리에 앉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차를 나눕니다. 어떤 차는 씁니다. 어떤 차는 향이 좋은데 금방 식습니다. 어떤 차는 맛도 향도 없이 그냥 미지근해서 왜 마셨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한 모금 마셨을 뿐인데 온몸이 따뜻해지는 차를 만납니다. 특별한 찻잎도 아닙니다. 비싼 찻잔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차를 마시면 어깨에 힘이 풀리고 숨이 편해지고 오래간만에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 차를 내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곁에 오래 앉아 계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오래 참아오셨습니다. 충분히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충분히 오래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셔도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나쁜 사람이라 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나를 지키는 것일 뿐이니까요. 찻자리 하나를 비워야 새 사람이 앉을 수 있습니다. 묵은 잎을 걷어내야 새 잎이 돋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와 함께 늙어갈 것인가,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의 향기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찻자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처럼 천천히, 그리고 솔직하게.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더 좋은 사람 곁에서 웃을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